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대비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10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예요. 이렇게 바닥 짚고 반등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4.1%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만 쏙 뺀 값이에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 소리는 식품 또는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28 전쟁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잡힐 것 같은 물가가 또 안 잡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뭘까요? 주택 가격입니다. 이게 계속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서 돈줄이 막히니까 힘든 기업, 개인들이 생겨나겠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 전망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도시 생활자들이 소비하는 주요 품목들의 물가를 조사한 자료예요. 전년 대비로 얼마나 비싸졌냐, 싸졌냐, 이게 바로 물가의 개념입니다.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를 보면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고 미래의 전망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이 섹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8%인 이 푸드, 식품 섹터를 보겠습니다. 식품에는 고기도 있고 계란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게 세부 섹터가 다 나눠져 있는데 식품 전체 큰 섹터만 봐도 충분하죠. 식품의 물가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입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평균 한 10%씩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2022년보다는 그나마 좀 적게 한 3.7%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전년비 증가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식품 같은 것들을 주로 마트에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식품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마트 가서 10,000원이면 살 게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장난 아니게 비싼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인적인 장바구니 물가 언제 떨어질까요? 경기 침체가 와야 떨어집니다. 수요가 확 감소하기 때문에 1+1 상품이 늘어나고 농산물도 할인 판매를 하고,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 체감적으로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나머지 구간에는 전부 다 오른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돼야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하락을 느껴진다, 이건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2%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이걸 전부 포함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의 원인이 바로 에너지 가격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중 에너지 물가 지수예요. 여기 아래 녹색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 대비해서 에너지 물가 지수가 한 달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고 있다가 위에서 잠깐 꺾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 달쯤에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한 달 있다가도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에너지 물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냐? 자, 전년 대비 에너지 물가의 증가율 보시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에너지 물가가 그동안 팍팍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이게 식품 물가를 완전히 상쇄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를 좀 빠르게 떨어뜨렸는데, 에너지 물가가 증가율이 이렇게 거의 제로 수준에 있다 보니까 한 3.7%를 더한 만큼 정도 이게 쭉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고.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에너지 물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반등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식품 가격이 급락하나요? 식품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경기 침체 정도는 와야지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면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국제유가가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어떻습니까? 러우 전쟁에 이어서 이제 좀 떨어지겠지 싶으니까 28 전쟁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국제유가 움직이는 상황만 봐도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긴 어렵겠구나, 참 안 떨어지겠구나, 이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여기에는 의류, 그리고 신차, 중고차, 의약용품,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알코올은 뭐 진짜 알코올이 아니라 술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코올 섭취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술 먹으러 간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물가 증가율은 0%예요. 전년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류라든가 자동차, 술, 담배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다,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주거비 물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 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은 반영이 안 되지만 전월세 가격이 반영되긴 하거든요. 근데 2년마다 뭐 전세는 갱신이 되고 5% 이상은 또 못 올려요. 월세는 어떻습니까? 월세 가격은 잘 안 오르는데 관리비가 촥촥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과 소비자 물가는 거의 무관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도시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런 품목들을 모아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식이 맞죠. 도시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월세 또는 주택을 구매하고 내는 이 대출 이자예요. 이게 바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10월에 발표된 주거 물가 증가율은 7.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도 굉장히 주거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보다 7.2%나 더 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든 근원 물가든 주거비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잘 안 떨어뜨리는 원인이 바로 주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연준이 현재 이렇게 높은 수준의 5% 중반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 물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이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서민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가를 꼭 잡겠다, 이렇게 미 연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을 오히려 부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지금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죠. 한국은행은 가계빚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하고 있고, 금융위는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서민들을 위해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한국은 어떻게 됐든 부동산 가격은 지켜야지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폭락하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런 이유죠. 어느 정권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져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었죠. 이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는 이미 넘었고, 사적 부채인 전세를 포함하면 125% 정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돼야 적정하다, 또는 몇 퍼센트에서 버블이 붕괴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준 대출도 결국에는 갚아야 될 빚이에요. 갚지 못하면 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은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채 돌려막기는 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누구한테 가냐예요. 결국에는 그 폭탄은 터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떠안은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계부채를 조절해서
이 폭탄이 안 터지게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한국과 다르게 미국 연준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서 서민들을 살리겠다, 주거비를 낮추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주거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준금리는 천천히 떨어지거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특히나 주택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주거비가 떨어지는데 미국 주택금융청, 진로우,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 전부 봐도 미국 주택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앞으로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당분간 물가가 떨어지기도 힘들고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겠구나. 이 지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떨어질수록 물가가 잡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봐도 물가가 쉽게 잡히긴 어렵겠구나. 당장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10월 발표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의 세부 지표를 봤을 때 당분간 고금리 장기화 상태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확인이 되시죠? 항상 이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디폴트가 터지기 쉽습니다. 뭔가 디폴트가 크게 터지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하기 힘든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